이슈 토크. 네, 다양한 사회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고 청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많은 짐을 진다라는 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만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복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연금 제도는 사실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제도고요, 필수적으로. 그 제도의 중요한 기능은 결국은 이제 퇴직 후에 노후의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지금. 10명의 노인 중에 4분이 지금 빈곤 상태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정도이니까 예. 매우 심각하죠.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연금 제도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8년 만이죠. 무려 18년 네. 만에 개혁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러게요. 예, 기존 연금 체계가 기금 고갈을 불러올 것이다. 현재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문제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국민연금제도에서 기금의 고갈이라는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연금제도가 전제하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특히 부양을 해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 부양을 충족시켜줘야 될 젊은 근로층들은 이제 줄어든다는 그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예. 연금 역사 100년 역사를 넘게 가지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 네네. 우리와 똑같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를 겪었지만 기금이 고갈이 돼서 연금을 지급 못했다라는 국가가 아직 사례는 없거든요. 없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앞서 나간 국가의 그런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번에 구조개혁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 또 소득 대체율을 같이 인상시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예 재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적립을 해놨다가 그 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후에는 기금 고갈을 앞두고 그 이후부터는 부가 방식이라는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나라가 그렇게 과정을 밟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기금 소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이때는 이제 연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조세 방식으로도 재정을 이 안에 넣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미래 세대에 기금이 고갈된 시점에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 나가서 현재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이제 어쨌든 연기금의 형식이 아니라 조세 방식으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세 방식이라고보다 이제 지금은 현 세대가 기금을 모아놨다가 그렇죠. 본인이 나중에 노후에 이제 받는 네. 방식이지만 부가 방식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노후 세대에 지불될 연금액을 현 세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로부터 걷어들여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 이걸로 부족하고 여기에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서도 재원을 지원하는 이것도 이제 같이 고려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기금 고갈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스템은 두고 뭐 세부 내용을 바꾸는 모수 개혁이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네. 보험료율 현행 9%가 2026년에는 13%,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가 네. 이제 주 골자인데요. 이 개혁안들을 보면서 좀 전문가로서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모든 제도라는 것이 아무래도 개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제도를 일순간에 네.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힘들죠. 사실상 이제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선 뭐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간 세대 간에 첨예한 문제거리가 됐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번 모수 개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네. 또 연금액을 앞서 이제 예산 조세에 대한 투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이 고갈되고 그 상태에서 국가가 그래도 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보장을 명문화시킨 이제 법률로 이번에 명문화됐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더불어서 지금 저출생 사회에서 특히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예. 또 우리 사회에서 독특한 형태이지만 복무 군문제. 크레딧도 예. 확대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소 이제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소득 대체율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43%까지 네.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그러면 적정한 소득 보장 제도로서 기능할 만큼의 소득 대체율을 완성했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소득 대체율은 낮다. 이게 사실 이번에 그 43%라는 것은 소득 대체율은 평균 가입 기간을 40년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살부터 40년 동안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평균 가입 기간이 한 20년을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소득 대체율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반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43%에서 한 21.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한 어찌 보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 보장하는데도 이게 다소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는 소득 대체율을 적어도 50% 수준까지는 한번 사회적 합의를 꾀해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이번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 너무 포인트를 둔 거다. 이런 좀 아쉬운 점? 아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자, 모든 개혁안들을 평가할 때 뭐 당연히 잘한 점도 있고 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출생이나 군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좀 더불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90년대생부터는 어떻게 해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현재 50대는 별로 혜택이 크지 않고 이 문제가 이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게 뭐 20, 30대가 더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에 대한 2030 세대의 불신이 왜 이렇게 커진 걸까? 또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불거진 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또 네. 이것이 대단히 이제 그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양상으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좀 모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연금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연분산이라는 것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가지 기능을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함께 같이 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후세대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선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일종의 사회적 부양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부양의 원리는 논의에서 좀 빠진 사라지고 것 같고, 이것을 세대 간에 마치 전쟁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관계 파악을 좀 정확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소 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인데 네. 최근에 국회에서도 30, 40대 정치인들이 나서서 청년 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연금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세대 간의 재분배를 통해서 세대의 통합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세대 분리,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의 여론전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크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봐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양해야 될 식구들은 늘어나고 네네. 부양을 해야 될 식구들은 줄어드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실제로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를 봐도 네. 후세대가 예. 선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예. 명확관한 사실인데 저는 그것을 그러면 우리 사회가 네.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건가를 좀 논의를 해야지 마치 누구는 큰 손해를 보고 누구는 엄청난 그 손해의 대가로서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개혁안은 지난번 개혁과 비교해 볼 때는 훨씬 미래 세대가 유리하게 구성이 된 제도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금 제도라는 이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세대 간이 화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말씀하신 대로 전쟁처럼 좀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뭐 해외 사례들 아까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 효과를 좀 봤던 해외 국가들 어떤 방식들을 채택했을까요? 이제 국가별로 그 채택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 방식을 따라하기는 우리의 연금 역사라든지 우리의 사회 경제적 배경, 환경,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세계 유례 없는 저출생 노령화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들을 문제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모수개혁에 그치지 말고 흔히들 모수개혁의 상대 개념으로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저는 그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우리 사회에 뭐 인용을 한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단지 이제 이 구조개혁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연금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 것처럼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체계가 있는 겁니다. 네. 공적인 연금 체계가 있고 사실 또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어요. 네네. 각각의 역할들을 잘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가 외국에 다 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 도입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사실 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가 일정 부분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만큼 연금 제도가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재도 낮은 소득 대체율을 더욱 낮게끔 하는 거고 예컨대 앞으로 미래 세대가 더 연금을 불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작동되는 시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도입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어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단편적인 어떤 제도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 단편적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금에 대한 신뢰가 또 밑바탕이 돼야 효과적인 운영까지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 이 연금 제도는 누차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세대 간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세대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연금 제도의 신뢰성은 누가 확보를 해야 될 거냐. 일단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주 작은 사실도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네. 국민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 가운데 불신은 해소가 되고 신뢰는 제고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 우리 작년에 했어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서 연금제도 그 공론화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네네. 그때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예. 저는 이런 것이 시사하는 바를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번 추적을 해서 네. 그와 유사한 경험을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본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불신은 낮아지고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세대 간의 통합 이라는 이 인식 전환이 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런 개혁안들이 잘 조합이 된다면 또 낙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텐데 오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만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